한숨의 고운 모래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비록 공연이 끝나면 한숨 모래로 사라지지만 그 여운의 끝은 길기도 하죠. 아련하고 아름다운 엄마의 모정.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깊은 사랑 골짜기. 이제는 해바라기가 되어버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부디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우리 그렇게 만나요.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웬 이혼 이야기인가 하고 놀라지 마세요. 제 출생의 비밀이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터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였기에 이혼 과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역시 근본도 모른다고 하더니 말도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남자가 잠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며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주제에 내 아들이 결혼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런 잘난 아들하고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도 없다뇨. 훌륭하신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 것은 용납 못해요. 합의 이혼 못하겠다면 소송할 수밖에요. 훌륭하신 부모님? 아유 참나. 너 맹한 거니 정말 눈치가 없는 거니? 너 고아라며. 그런데 무슨 부모님이야? 순간 시모의 고아라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멀쩡한 부모님이 있는데 저보고 고아라뇨. 이날 남편의 바람과 배신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년 넘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 제 삶 전부가 흔들렸던 시기였죠. 저는 샌드아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위에서 상황을 들으셨듯이 남편의 바람기로 이혼을 겪고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였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이야기는 깊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들 비슷하듯이 공연 기획자였던 남편을 일적인 관계로 만나다 보니 제게 진심인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 쓰레기였을 뿐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 또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자 시모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네 집안과 네가 한통속이 되어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 거 아니냐. 네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을 거야. 그러니까 위자료 대신 이 집은 놔두고 네 몸뚱이만 나가라. 시모는 어디서 이혼이며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대신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 신혼집은 비록 소형 평수이긴 하지만 서울권에 위치해 있어 시세가 무려 10억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능력이 저희 집만큼 풍족한 편은 아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친정엄마가 5억이나 보태주신 신혼집이었죠. 그런데 이 집을 달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방귀 낀 쪽이 성낸다고 지금 누구더러 위자료를 요구하는지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큰오빠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제 속만 타들어갔죠. 시모는 히스테리를 부리듯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어요. 끝까지 버티는 시모와 실갱이를 한 지 몇십 분이나 지났을까요? 제 머리채가 다 뽑혀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딸한테서 당장 떨어져요. 귀한 내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나 보군요. 큰애야, 얼른 경찰부터 불러라 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서러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마 큰오빠가 엄마에게 연락을 넣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엄마는 금쪽 같은 막내딸이 안쓰러워 한 걸음에 달려오셨겠죠. 엄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모의 손을 힘껏 잡아 빼고 확 밀었습니다. 다시 시모가 잘 만났다면서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지만 큰오빠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두 팔목을 움켜쥐고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경고를 날렸어요. 그 말에 시모는 고소는 자신들이 해야 한다며 아까부터 제게 해대던 사기꾼 집안이네. 감히 고아인 저를 귀한 딸인 양 속여서 결혼을 시켰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 소리에 엄마와 큰오빠의 두 눈이 마주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시모의 말이 모두 사실인 듯 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려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제가 엄마하고 부추겨서 얼른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맞나 보네. 이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쪽같이 속여서 시집을 보내? 이 집을 주던 10억을 주던 위자료 내놔, 이 사기꾼들아. 밖에서는 큰오빠에게 붙잡혀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모가 있는 대로 악을 썼습니다. 그 막말들을 들으면서 엄마는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계실 뿐이었어요. 어떤 묵은 감정 같은 것을 꾹 누르듯이 참고 계신 듯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시모는 가족 간의 싸움이라며 치사해서 돌아간다고 꽁무니를 빼더군요. 시모가 겨우 돌아가고 경찰까지 돌려보내고 나서야 큰오빠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분 동안은 엄마와 저만 번갈아 가면서 바라볼 뿐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어요. 답답한 제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누구예요?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데 그럼 난 도대체 누구냐고요? 지수야, 누가 뭐래도 넌 내 동생이고 우리 집안의 막내딸이야. 그 사실엔 변함이 없다. 지금껏 너를 내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그러니 제발 부모님이나 나나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 그럼 나도 몰랐던 사실들을 저 인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큰오빠는 말했어요. 한 달 전에 작은오빠가 남편과 술자리를 했는데 술김에 실수한 것 같다며 실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아가 맞고 입양하라는 사실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30여 년이 넘도록 감쪽같이 속인 건지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행복했고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어요. 물론 언젠가부터 늘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긴 했죠. 바로 작은 오빠요. 작은 오빠는 요즘 들어 사업이 잘 안 풀리자 툭하면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과 큰오빠가 얼른 나서서 작은 오빠의 앞을 가로막고 입을 틀어막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흐느껴 울면서 머릿속에 그동안의 상황들을 추려보고 있을 때 엄마가 겨우 입을 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는 30여 년 전의 비밀. 너를 처음 만난 곳은 지방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였어. 갓 돌이 지났는데 유난히도 작아서 안으면 부서질 것만 같았지. 지금은 돌아가신 아빠는 지방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고 결혼 후 부모님은 건강한 두 아들을 키우며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신자로 도오빠가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는 여가 시간이 많아진 덕에 봉사활동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갓 돌이 지난 저를 처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독 다른 아기들보다 체구도 작고 핏기도 없는 얼굴. 생긴 곳은 다 약하게 태어나 툭하면 잔병치레와 수술 덕에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아기. 제가 왜 보육원이 아닌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부모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다만 봉사를 갈 때면 유독 제가 눈에 밟혔다고 하십니다. 그날도 봉사를 하러 온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는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다고 해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다른 사람 손길에는 날카롭게 우러제치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엄마가 억지로 떨어뜨려 놓자 서러운 듯이 울어대는 저를 몇 번이나 달래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여보, 자꾸 그 아기가 눈에 밟혀요. 그곳에서는 대부분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다고 하던데 몸도 약한 애가 먼 곳에서 견딜 수나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애들도 많이 컸고 우리가 막내딸로 입양해서 키우면 어때요? 당신도 그래? 나도 그 아기가 자꾸 꿈에서도 나타나. 건강한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아긴 너무 약해서 웬만한 정성 아니면 건강하게 크긴 힘들 것 같더라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저를 입양해서 지금껏 친자식보다 더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곳으로 오는 아기들은 모두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고아에 입양하라는 사실이 제게 독이 되고 상처가 될까봐
온 가족들의 입을 닫게 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철저히 비밀로 해오셨어요. 그리고 유독 몸이 약한 저를 두 오빠를 키우는 10배 이상의 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천식으로 매일 기침을 해대는 저 때문에 엄마는 항상 신경을 곤두서 했고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수술도 몇 차례나 받아야 했죠. 정상적인 친자식들도 키우기 힘든 마당에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들여가며 입양아를 정성으로 키운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눈물로 치새우며 너를 키웠는지. 비록 너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내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키웠어. 그래도 네가 웃어주는 미소 한 번에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지.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땀이 나도록 뛰어놀 수도 없었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수다 한 번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놀 수 있는 놀이를 했죠. 보통은 피아노나 레고를 많이 갖고 놀았는데 그때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사다 주신 것이 모래놀이 세트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었어요. 고운 모래가 제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느낌도 좋았고 한 줌의 모래로 여러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도 신기했죠. 모래를 뿌리거나 지우면서 만들어지는 순간의 모습에 저는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한 그 창의적인 순간만은 제가 아픈지 외로운지 전혀 다른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샌드아트까지 관심을 갖고 직업도 그쪽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빠는 지병으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뜨셨죠. 제 경력이 쌓이자 여러 곳에서 공연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서 공연 기획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와 반대인 호탕하고 적극적인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오빠 대학 후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 끌리게 된 것이겠죠. 남편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대학 선배 성격이 비슷한 작은 오빠와는 죽이 잘 맞아 종종 만나서 술자리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남자는 결혼 1년이 지나자 감추고 있던 바람기를 풀풀 풍기며 살았죠. 제가 눈치채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에 남편에게 그 더러운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혼은 절대로 못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어떻게? 난 자기만 사랑해. 그 여자가 꼬리를 친 거야. 그래서 딱 한 번 실수한 거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 다시는 딴 여자에게 눈길도 안 줄게.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라. 제가 또 다른 여자와의 증거를 들이대자 남편도 이번에는 표정이 굳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은 절대로 안 해. 아니 못해. 죽어도 안 해. 이혼은 절대로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진정이 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나 뭐라나요. 그래놓고 술을 먹고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혼 이야기며 제가 입양아인 것까지 다 말했나 봅니다. 암튼 하는 짓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비겁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들으셨다시피 지금 이 상황인 것이고요. 저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은 엄마의 두 눈엔 눈물만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시대요. 네가 커서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사실을 알고 친부모를 찾아 나서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어. 네가 내 곁을 떠날 것만 같았어. 지수야, 넌 누가 뭐래도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야. 마음 같아선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하고 싶었어. 아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출생의 문제와 이혼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듣기만 하던 큰오빠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오늘 시모의 상태를 봐서는 그들이 순순히 이혼을 할 것 같진 않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에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곳은 위험하니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순간 저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 출생을 알게 되자 엄마와 큰오빠가 먼 타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갑자기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져서 선뜻 따라가겠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금세 엄마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손을 잡고 넌 내 딸이 맞다고 하는데 설움이 북받쳐 올라서 엄마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엄마가 울고 나서야 복잡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더군요. 그리고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오빠랑 짐을 대충 싸서 중요한 소지품만 챙겨서는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집을 나올 때는 당연히 현관 비번은 바꿔놓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무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전화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막아놨다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야, 내 집을 막아놔? 엄연히 내 돈도 들어간 내 집이라고. 당장 비번이나 말해빨랑. 그래서 그 집은 제 집이니 이제는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 반박했어요. 이제 소장 날라갈 테니 법정에서나 보자고요. 남편은 화를 냈다가 싹싹 빌었다가 제가 꿈쩍도 안 하자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시무와 함께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위자료 타령을 하더군요. 저는 큰오빠와 엄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행히 증거자료들을 잘 모아놨다며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몇 달간 그들과 힘겨운 소송이 있었어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모두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만 이기면 다 끝날 줄 알았던 그 잡것과의 인연은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계속 물음표가 떠들고 있었어요. 생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너에게 또 다른 형제, 자매는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오빠네까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자 돈 문제로 속을 썩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저에 대한 적대감을 보였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설마 아들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2억만 밀어주시면 금세 일어설 수 있어요. 네? 너 내가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니. 뭘 잘했다고 와서는 돈 타령인 거야. 대박 나는 사업이라고 사업자금 가져간 게 벌써 3번째다. 너한테 밀어준 돈만 5억이 넘었어. 더 이상은 해줄 돈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막말로 아가씨는 친자식도 아닌데 집 사주고 학원 내주고 저희보다 해준 것이 더 많잖아요. 친자식도 아닌 아가씨는 그렇게 귀하게 감싸면서 저희한텐 이러시면 안 되죠. 아가씨는 참 얼굴도 두껍네요. 여기가 아직도 아가씨 친정인 줄 알고 다시 들어왔어요? 작은 오빠 부부는 쌍으로 엄마에게 왜 차별을 하냐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에 와 있는 것을 비난하더군요. 그 소리에 엄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올케 언니를 큰 소리로 혼내셨습니다. 그러자 작은 오빠가 핏대를 세우면서 맞는 말인데 왜 화를 내냐며 따졌죠. 이제는 비밀도 아닌 일이니 할 말은 해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더 이상 자신의 몫을 빼앗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모든 것을 제게 빼앗기며 살았다고 억울하다고 화를 내었죠. 그런 말을 듣고 있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것을 본 엄마는 작은 오빠에게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셨어요. 넌 왜 그리 못났어? 지수는 네 동생이야.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다시는 이 집안에 발걸음도 하지 말어라. 그 말에 작은 오빠는 발끈해서 제게 막말을 퍼붓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도 지치셨는지 이마를 손으로 짚으시고는 혀를 차시며 자리에 누우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이 되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로 인해 가족에 불화가 생긴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미안하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 상처, 자꾸 궁금해지는 물음표들. 결국 저는 몇 달 후 이혼 소송이 끝나자 제가 머물렀던 장애인 센터를 찾아가 출생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혼 소송 위자료로 받은 신혼집을 팔아서 학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지내는 것이 적적하다며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제 마음도 어수선했고
톡하면 찾아와서 괴롭히는 작은 오빠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분가에서 살면 작은 오빠가 엄마를 덜 괴롭힐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을 동안 전 남편은 작은 오빠에게 수작질을 걸고 있었더군요. 형님, 요즘 상류층에서 고가의 악기 수집에 재테크를 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시중 이자보다 10배 이상은 남겨먹을 수 있어요. 제가 또 그쪽 분야는 빠삭하잖아요. 며칠 전에 현악기 매매업을 하는 형님한테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물건 들어오면 형님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 자금이나 넉넉히 5억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장애인 센터에 찾아가 제 출생 기록과 그곳에 맡겨진 과정에서 생모와 이모님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었고 보관도 잘 되어 있었던 덕분이었어요.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생모와 이모님들의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주소지를 찾아가 생모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이모는 놀라워하시며 생모에게 연락을 했고 정말로 생모와 연락이 닿게 되었죠. 한 달 후 생모가 저를 만나겠다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말투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모는 제가 태어났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생모가 한국에서 저를 출산했을 당시 생모는 사고로 돌아가신 상태였고 생모도 조산으로 위독한 상태였답니다. 저를 출산하고도 며칠을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는 이미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병원 측에서 제가 심장이 기형이라 곧 죽을 것 같다고 하자 이모들은 생모가 위험한 상태였고 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보내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생모는 그 모든 진실도 이번에 30여 년이 흘러서야 이모를 통해 알게 되었던 거죠. 이야기를 하는 내내 생모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기가 맞는 거야?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숨도 못 쉬었다고 했거든. 네가 숨이라도 붙어있을 줄 알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내 손으로 지켰을 거야. 정말이야. 정말 미안해. 아유. 울면서 흐느끼는 생모의 목소리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반가움과 설레임보다는 낯설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생모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생각만큼 기쁘거나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생모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생모와 연락이 다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어떤 분이길래 이런 예쁜 딸을 자신에게 보내준 분인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엄마의 말에 마음이 울컥했었죠. 엄마는 대체 어디까지 넓은 마음으로 안으시려는 것일까 하고요. 생모와 이야기를 마친 뒤 엄마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생모는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왔죠.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죠. 자신은 저를 버린 적이 없지만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버린 것이 되었으니 자신이 죄인이라고요. 두 엄마가 만나는 자리는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엄마는 생모를 먼저 안아주시며 반갑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생모는 엄마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셨죠.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시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희 세 사람은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마주하고도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죠. 엄마는 식사를 마치고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생모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보여주신 것은 저의 성장 앨범이었어요. 제가 처음 신었던 빨간 꽃신과 베넷 저고리와 낡은 토끼 인형을 꺼내어 오셔서는 보여주셨죠. 제가 처음으로 했던 물건들, 그것들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생모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오열을 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다고 정말 면목이 없다고 우는 생모를 엄마는 꼭 안아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예쁜 딸을 얻었잖아요.
지수 키우면서 하나도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슬픔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주던 아이였어요. 감사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생모는 엄마의 말씀에 더욱 몸둘 바를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냐고 하셨죠. 일단 큰절부터 받으라고 하는 통에 엄마가 쩔쩔매면서 생모를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반나절은 울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으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엄마의 넓은 포용력과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제서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사이에는 두 엄마가 계셨지만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더 애달프고 깊다는 것을요. 생모에게는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고 제게는 여전히 엄마는 길러주신 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요.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생모를 찾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엄마까지 만난 생모는 큰오빠 부부까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일주일을 한국에 더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큰오빠 부부도 생모를 편견 없이 대해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까지 마중 나온 엄마는 생모를 끝까지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날 언니처럼 편안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렇게 불러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휴, 엄마의 진심 어린 포옹에 생모는 또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두 분은 공항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자고 다독이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생모는 조만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자신을 꼭 한번 안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어색하기만 했던 제가 생모의 손을 먼저 잡아주지 못했던 점이 못내 섭섭하셨었나 봅니다. 그 후로 생모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종종 연락을 하시곤 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으로 엄마를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너무 불효만 한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던 때였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혼해 생모까지 찾아가며 엄마를 괴롭혀드린 것 같아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의 주말이면 엄마와 데이트를 하러 더 자주 찾아뵙곤 했어요. 그동안 제 이혼일부터 작은 오빠 일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 예전보다 마르신 것 같아 보였고 얼굴빛도 안 좋아 보이셨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 이번 기회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때? 조만간 저랑 병원 함께 가봐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저 나이 들어 그렇다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래도 조만간에 병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자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기에 처음 몇 번은 무시를 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가 울려 받아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피식하며 비열하게 웃더니 헛소리를 쥐거리더군요. 자기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나저나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봐도 자기만한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우리 다시 합치자. 난 여전히 자기밖에 없어. 헛소리 하려고 연락한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당신이란 인간하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작은 형님이 나한테 10억을 투자한 거 모르나 보네. 자기가 나하고 재결합하면 10억을 고급게 돌려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나와서야 되겠어? 그 인간의 재결합 소리에 욕지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게다가 작은 오빠가 투자한 10억을 되돌려받고 싶으면 재결합을 하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등줄기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10억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져 왔어요. 제가 10억은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 인간이 그러대요. 작은 오빠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받은 사무실 보증금,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 대출까지 받은 10억을 전 남편을 믿고 고학기 재테크 투자를 했다고요. 부들부들 떨려오는 몸을 진정하고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빠에게 확인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10억이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재테크 투자가 있어서 사업적인 파트너로 전 남편을 만났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전 남편은 좋은 투자 정보도 주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작은 오빠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이번에 프랑스의 유명한 악기 제작자가 만든 50년이 넘은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에 그것을 낙찰받았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는 고가의 바이올린 대여료만 해도 월 수익이 몇백만 원이고 몇 년만 있으면 소장 가치가 시중이자보다 10배 이상 오른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왜 그 자식이냐고. 오빠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 나한테 몹쓸 짓까지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야? 오빠의 어이없는 투자에 기가 막혔습니다. 예전에도 사업 소원이나 귀가 얇아 잘 속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인간을 뭘 믿고 10억씩이나 덜컹 투자를 했다고 하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내고 따지자 작은 오빠는 신경꿀합니다. 작은 오빠는 여전히 제게 곱지 않은 말투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지 몰라 고심하고 있을 때 작은 오빠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작은 오빠가 고가로 구입한 바이올린을 들고 현악기 매매상을 찾아가 진품인지 알아보았다고요. 의심했던 대로 모조품이 맞았고 전 남편에게 찾아가 당장 10억을 돌려달라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죠. 엄마, 나 이번에는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잡것이 사기를 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난 망했어. 이제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야 해? 지수더러 그 자식하고 재결합하라고 해봐. 지수가 재결합만 하면 10억을 돌려준다고 했다니까, 어? 네가 이제는 동생까지 팔려는 거냐? 네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 어쩌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오빠를 혼내고 썩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동생까지 팔아먹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며 똥은 싼 사람이 치우라고 하셨다죠. 그러자 작은 오빠는 이제 생모도 찾았다는데 왜 저를 감싸고 도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오히려 생모에게 저를 키워준 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바람에 엄마의 언성도 높아지셨고 충격에 이마를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놀라고 당황한 작은 오빠는 그래도 119를 부르고 큰 오빠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도 엄마가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지셔서 단순한 쇼크 증상으로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계속 소화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종합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검진 결과 췌장 쪽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혈액 검사가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췌장암 3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엄마와 저희들은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한동안 정적만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차트가 바뀐 것 아니에요? 저희 엄마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하셨지 크게 아프거나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다시 물어도 의사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맞다고 하더군요. 원래 췌장암은 말기가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소리 없는 암이라면서요. 저와 올케 언니는 울음이 터져나와 엄마를 안고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간신히 참아내야만 했어요. 엄마의 경우 수술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3기면 이미 주변에 전이가 되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단 항암 치료부터 해서 종양의 크기부터 줄여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엄마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의연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에 도착해서는 쭈뼛대며 망설이는 작은 오빠까지 모두 집으로 들인 후 말씀하셨습니다. 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 그러니 너무들 아파하고 울지들 말어. 지수까지 30평생 키웠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치료는 받아보겠지만 언제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엄마의 말씀은 유언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금세 눈물이 차올라 울고 싶었지만 울지 말라고 하시기에 꼭 참아야만 했어요. 큰오빠에게는 아빠가 생전에 하시던 대로 회사를 이끌면서 받은 만큼 사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결혼에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죠. 이제 생모도 찾았으니 그분께 잘하면서 살라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오빠 내외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날리셨습니다. 정수야, 이제는 네가 벌린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해. 더 이상 엄마나 가족들의 도움을 바라지도 마라. 이제라도 네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봐. 엄마, 정말 마지막까지 이러실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는 엄마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요. 작은 오빠는 눈물까지 보이며 도와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옆으로 저으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운이 좋아서 사업도 잘 되고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다고요. 하지만 정작 자식 마음이 비뚤어가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못난 자신의 탓이라고 하셨죠. 엄마가 그러실수록 작은 오빠와 올케 언니는 점점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마흔이 훌쩍 넘어 투정을 부리는 아들을 엄마는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작은 오빠의 화풀이 대상은 제게로 옮겨졌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키우느라고 우리 엄마가 병이 든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냐고. 너 키워준 대가 당장 내놔. 너는 우리 부모님에게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학원도 넘기고 집도 다 넘기고 꺼져버려. 작은 오빠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소리치며 악을 쓰자 그 소리에 깜짝 놀란 큰 오빠가 작은 오빠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오라며 작은 오빠를 끌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작은 오빠는 끌려나가면서도 제게 막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엄마가 아픈 것도 제 탓이고 자신이 사기당한 것도 모두 제 탓이랍니다. 작은 올케 언니마저 왜 자식을 차별하냐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모두가 여우 같은 제가 이간질을 해서 그렇답니다. 그들의 비수 같은 말의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병든 것 같아.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픈 거야.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나는 미안해 엄마. 전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죄송하다며 울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병든 것도 아픈 것도 모두가 제 탓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 저를 엄마는 그저 안아주시면서 울지 마라. 어렸을 때처럼 등을 다독여 주셨어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엄마의 모습에 눈물만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제 울음소리와 작은 오빠 내외 울부짖는 소리가 어우러져 메아리치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엄마 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엄마의 얼굴만 한참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어도 희고 고운 얼굴이었어요. 항상 눈꼬리가 접혀 웃으시던 모습이 따스한 분이셨죠. 그 선한 미소가 떠올라 제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엄마가 깨지 않도록 살며시 방을 나와 큰오빠 내외와 엄마 일로 의논을 했습니다. 정수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 일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그나저나 이제는 엄마 혼자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오빠는 회사 일도 벅차고 언니도 애들 학교도 있고 틈틈이 회사도 나가봐야 하잖아. 난 어차피 시국이 안 좋아서 요즘 공연도 많이 없어. 엄마 병원도 내가 모시고 다닐게 걱정하지 마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미안하다며 그래도 전문 간병인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알아본다고 했죠. 작은 오빠는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집에 올 생각 말라고 했다네요. 와봤자 엄마의 신경만 건드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억을 받아내고 콩밥을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큰오빠도 성격이 아빠와 꼭 닮아서 약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전 남편이랑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큰오빠가 알아본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왠지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생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했다는 안부 전화였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와서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대요. 다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동안 나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 너무 아려서 쓰라리고 아파요. 아유, 세상에. 지수야, 나 여기 조만간 정리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빨리 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때 생모가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몇 달 만에 생기를 잃고 반쪽이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에 생모는 엄마를 안고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셨어요. 이렇게 착하신 분이 왜 아파야 하냐며 하늘을 원망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활짝 웃으며 생모를 반기셨습니다.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 우리 언니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나 말 놔도 되지? 그래도 지수가 자네를 만나서 내가 마음이 놓여.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일 거야. 저 한국에 온 거 우리 지수 키워준 은혜 갚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무너지지만 마세요. 아유. 생모는 뜻밖의 말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고 했는데도 극구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나마 엄마 옆에서 있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좋은 분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큰오빠까지 나서서 전문 간병인이 조만간 올 거라고 했는데도 생모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불편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슬며시 생모가 불편하지 않냐고 묻자 엄마는 재융을 함께 볼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 눈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곁에는 생모와 제가 엄마의 병간호부터 말동무까지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2차가 시작이 되었죠. 엄마의 머리는 자꾸 빠져 삭발을 하고 모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토가 심해서 음식을 거의 드실 수가 없었고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축축 늘어져 주무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그래도 생모는 엄마의 곁에서 부드러운 미움을 준비하며 정성껏 옆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른 몸은 더욱 바짝바짝 말라만 가셨고 곱디고 온 얼굴은 마른 낙엽처럼 부서질 것만 같았죠.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묘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을 헤집어 놓더군요. 3일이 멀다 하고 둘러서 챙기는 큰오빠 부부도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간병하는 생모와 저도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오빠와 언니는 툭하면 찾아와 엄마에게 저희 두 모녀에게 속고 있는 거라며 막말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안은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아가씨, 이제는 생모까지 집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동안 생사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속셈인 줄 알고 여기에 불러들여요? 둘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지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서 있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어머니랑 지수에겐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둘째가 말이 지나치구나. 내가 허락한 거야. 계속 트집 잡을 거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작은 오빠 부부의 도끼 어린 비난에 생모가 죄인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엄마가 화를 내셨습니다. 저 또한 왜 그리 작은 오빠와 언니는 의심에 또 의심만 하는지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투병 생활과 작은 오빠의 갈등이 커지는 사이에 전 남편의 사기 행각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다행히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작은 오빠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고소와 함께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악기 매매상이 겁을 먹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모두 털어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현악기 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와 짜고 작은 오빠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악기 사기를 쳤습니다. 그들을 경매장이나 고악기 판매처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혹시켜 믿게 하고 경매장도 데리고 참석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놓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에
작은 오빠에게 쥐어준 것은 장인의 바이올린이 아닌 모조품이었다고요. 게다가 경매로 낙찰받은 고악기는 악기상에게 넘기고 거액의 돈까지 챙겼답니다. 너 이 자식,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지? 내 돈 어쨌어? 어디다가 빼돌렸냐고? 당장 안 내놔? 왜 이러세요, 형님? 형님이 기꺼이 주신 돈이지 제가 빼앗았습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그 돈이 아직 남아있겠어요? 전 빈털털입니다. 탈탈 털어봐야 먼지밖에 없습니다. 작은 오빠, 큰 오빠는 전 남편을 사기죄와 모조품 사기까지 있는 죄를 탈탈 털어 고소를 했습니다. 이들은 고악기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현악기를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의 바이올린과 7천만 원 상당의 첼로 등 모두 20억가량 넘겨받아 챙겼다고 해요. 이들은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모든 피해자들은 형사,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죠. 결국 그들은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닉 재산들을 탈탈 털고 그 돈들이 전 시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해 회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시모가 다시 찾아와 독한 면상을 봐야만 했지만 즉시 경찰을 불러 칼차전에 접근 금지 신청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엄마의 암투병도 힘들게 진행되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희망은 사그라들고 있었고 엄마의 상태는 활달해 복부의 통증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해봤지만 종양의 크기는 줄어들지가 않았고 종양의 위치 또한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라고 했어요. 지금 엄마의 상태로 봐서는 길어야 몇 달이랍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에 가족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는 차근차근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의 병환이 깊어지자 통증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가 효과가 없어지고 응급실도 수시로 오갔어요. 병원에 입원하자는 제 말에 엄마는 싫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아니, 나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갔던 숲에 가고 싶어. 그곳에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무리세요. 이젠 진통제도 들지 않고 아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큰오빠와 제가 말렸지만 엄마는 그곳에 가면 숨이 트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큰오빠는 어쩔 수 없이 전문 간호사를 수소문해서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온 가족이 종종 찾았던 청량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릴 것 같은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 즐비해 있고 벌써 산에는 봄을 알리는 여린 나무순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군요. 오빠와 제가 엄마를 부추겨드리자 엄마는 그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듯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다. 여기 기억하지? 아빠랑 쉬고 싶을 때면 이곳을 종종 찾았었는데 이곳은 벌써 봄이 왔네. 때 맞춰서 잘 온 것 같아. 조금만 걷다가 들어갈까? 엄마는 그 숲에서 지내길 원하셨어요. 그곳에서 봄이 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큰오빠가 미리 수소문해서 마련한 작은 독채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생모도 옆을 지키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했고 전문 간병인까지 그곳에서 두어 달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를 고통을 참아내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셨어요. 하루는 생모와 어린 시절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죠. 제가 심장병으로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던 날, 제가 크면 큰오빠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빠가 삐졌던 일들, 학사모 쓰던 날 등 추억을 되새기듯 엄마의 추억의 일기장은 매일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은데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심 끝에 저는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담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엄마와의 추억, 가슴으로 울었던 날들, 진심으로 기뻐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모래 한 줌에 담을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었죠. 그날은 꽃샘추위가 한파보다 더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의 상태가 좋지가 않았었죠. 그래도 이미 도착한 큰오빠와 조카들까지 있어 예정대로 작은 공연을 보였습니다. 큰오빠의 도움으로 설치를 끝내고 엄마를 안락한 소파로 모셨어요. 주위가 어두워지고 고운 모래 세상이 펼쳐집니다.
집이 만들어지고 엄마의 미소가 보이고 멋진 두 왕자님과 작은 여자아이가 보이네요. 빨간 꽃신을 신고 하늘색 토끼 인형을 안은 소녀가 하얀 꽃빛 속을 뛰어다닙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고 소녀가 날아갈 것만 같자 엄마의 눈가에는 서리 마냥 하얀 이슬이 맺혔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꽃밭에 엄마와 가족들 사이에 있는 소녀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꽃빛 속을 논일던 소녀가 따스한 엄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 뒤로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무지개가 보여요. 엄마 딸이어서 좋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난 엄마의 눈물이었나 봐.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나의 눈물이 되어줘요. 그러면 알 수 있으려나? 엄마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생에 있다면 그때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부디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우리 그렇게 만나요.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엄마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어요. 엄마의 두 손에는 제가 딸이 되어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잠든 엄마의 입술은 파리했고 눈가에는 이슬방울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만은 행복해 보이셨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내가 엄마 딸로 살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 어찌 그 고마움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작은 오빠는 끝끝내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원망하며 또 원망했습니다. 그나마 전 남편의 사기 사건으로 정신이 좀 들었는지 요즘에는 큰오빠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죠. 아직까지 투덜거리면서 다녀오곤 하지만 막상 시설에 가면 물품만 전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구석구석 청소까지 해주고 온다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저에 대한 서운함도 흐릿해질 날이 올 거라 생각돼 봅니다. 생모는 남은 생을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제가 입양되었던 장애인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매달 필요한 물품을 사들고 찾아가면 생모는 늘 편안한 웃음으로 맞아주곤 하시죠. 힘드시지 않냐고 물으면 엄마처럼 사부시 웃으며 마음은 편하다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그리 사셨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은데 아직도 멀었겠지. 며칠 전에는 꿈속에서 그분을 봤는데 그곳에서도 온통 아기 천사들과 함께 계시더구나. 어느새 생모의 눈가엔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더군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다가가 엄마의 두 손을 잡아봅니다. 매일 물이 마를 날이 없어 거칠고 차가운 두 손을 꼭 잡고 작은 어깨도 안아드리죠. 요즘 저는 장애인 센터에 무료 공연을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곳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거든요. 눈에 밟혀서 가슴에 애려오는 가냘픈 소녀가요. 사랑 없이 길 잃은 어린 새들은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도 엄마처럼 그들의 든든한 숲이 되어줄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랑하는 두 엄마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부디 가족 간의 후회 없는 사랑과 추억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엄마와 딸의 애틋한 인생 어떠셨나요? 오늘 배경에 사용된 영상을 켈리 액자로 증정해드리니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창에 신청해주시면 두 분께 세로형, 가로형 작품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